지난 김대중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임기 4년 차에는 모두 아파트 매매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더불어 전셋값도 큰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2017년 새 아파트 입주 가구가 전국 629곳으로 약 38만 3천여 가구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2000년 이후 최대 수치입니다. 건설사들이 내년부터 시작되는 집단 대출 규제 강화를 피해 분양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12월에만 전국 5만여 가구를 분양하며 분양 시장에 열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수서 고속철도 개통을 앞두고 최종 점검 회의를 마쳤습니다. 오는 9일 개통되는 수서 고속철도의 이용으로 주요 대도시로의 이동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7일 RTN 리얼타임입니다. 이 시각 부동산 소식입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임기 4년 차에는 모두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셋값이 큰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외환위기를 거친 김대중 정부와 집권 초기부터 투기 억제에 초점을 맞춘 노무현 정부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매가가 상승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한 이명박 정부는 지방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이끌었으며 집권 4년 차인 박근혜 정부는 다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3.95%의 매매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당시의 경제 상황과 주택 수급 물량,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017년 새 아파트 입주 가구가 전국 629곳, 약 38만 3천여 가구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2000년 이후 최대 수치인데요. 부동산 포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이는 최대 기록인 2008년보다 19.4% 늘어났으며 올해보다 32.6% 증가한 수치입니다. 수도권에서도 경기가 177곳, 약 12만 5천여 가구로 전국 입주 물량의 32.6%를 차지했으며 이 밖에 서울 45곳, 지방 5대 광역시에서 134곳이 입주 예정입니다. 경기권에서 가장 많은 물량을 보유한 화성은 총 22,331가구이며 시흥도 12,729가구로 두 번째로 물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사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집단 대출 규제 강화를 피해 분양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동안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던 신규 분양 아파트의 중도금 및 잔금 대출에 대해서도 소득심사와 원리금 동시상환 원칙을 적용하면서 수분양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업계는 금리 인상 가능성과 집단대출 심사까지 강화되면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12월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78곳, 약 5만여 가구를 분양하며 실수요자들에게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수서 고속철도 개통을 앞두고 최종 점검 회의를 마쳤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착수해 약 14개월 만에 수서에서 평택 구간 고속철도 개통과 관련된 모든 준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는데요. 수서고속철도 SRT는 9일부터 정식 운행에 들어가며 경부 호남고속선 선로를 이용해 대전과 광주, 부산 등 주요 대도시를 연결하게 됩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2차관은 지하철을 이용한 접근의 편리성이 수서역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꼽았으며 개통 이후에도 고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들어 글로벌 경제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글로벌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보호무역 쪽으로 트렌드가 잡혀가는 모양새입니다. 그렇다면 보호무역 트렌드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영 위원님 모시고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위원님. 안녕하세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됐습니다.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으로 인해서 미국의 정책적인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변화의 크기나 방향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미국 대선이 이제 끝났고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색채를 강하게 띠고 있는 지금 분위기가 맞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대선이 끝났지만 대선 이전에도 후보들의 이제 공약을 한번 살펴보자면
뭐 민주당이라든지 공화당 후보라든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깔고 가고 있는 분위기가 지금 보호무역주의라는 분위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호무역주의 색채를 강하게 띠고 있는 건 맞는데요. 트럼프가 대선 과정에서 어떠한 공약을 말씀드렸는지, 그러니까 말씀을 한번 드려보자면 수입 관세를 부과하고 환율 조작국을 감시하고 그리고 TTP의 탈퇴 또는 어떤 그런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북미 자유무역협정이라고 나프타나 아니면 뭐 1대1 양자 간의 그런 협상 같은 FTA 같은 경우에 재협상 등의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시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세계 무역 글로벌이라는 말이 나오고 전 세계가 이제 하나로서 하나의 그런 경제로서 글로벌 무역이 지금 글로벌 무역을 이끌었던 미국이 지금 보호 무역을 지향한다는 것에 대해서 시장이 약간 혼란스러워하는 분위기이기는 한데요. 그 자유무역 최대의 지지자로서 많은 FTA를 체결해 왔지만 결국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무역을 지금 지향하고 있다라는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궁극적으로 미국이 보호무역을 지금 지향하고 있는 이유를 살펴보자면 궁극적인 것은 이제 그 자국민들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보호무역의 성격이 강한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많은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은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기 전에 후보였을 때 내놓았던 많은 공약들이고요. 이젠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됐으므로 경제 정책을 펼 수 있는 그런 뭐 장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런 이제 뭐 이렇게 양측에서 이렇게 대립된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요. 그 트럼프 당선 이후에 경제 정책의 우선순위를 놓고 굉장히 이제 두 가지 입장이 지금 팽팽한 상황이에요. 첫 번째는 트럼프의 공약대로 보호무역을 지향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보호무역을 지향해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어떠한 말을 하고 있냐면 미국 내 일자리를 지키고 그럼으로써 중산층의 소득을 늘려야 한다. 그리고 불공정한 교역국에 대해서는 그 높은 관세를 부과해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미국의 무역에 좀 더 이렇게 뭐 플러스적인 요인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해외로 공장을 이전한 미국의 기업에 대해서는 세금을 많이 부과해야 된다. 뭐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랑 대립되는 다른 쪽의 입장에서는 그 대폭적인 감세와 규제 완화를 해야 된다는 공화당의 전통적인 경제 정책을 따라야 한다라는 입장인데요.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 보호무역 같은 경우에는 국외적인 어떤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고 지금 이 대폭적인 감세와 규제 완화라는 것은 미국 국내적인 상황에서 정책을 펼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 그 국내적인 그 대폭적인 감세와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괜히 이제 그 교육국과의 어떤 마찰을 일으키기보다는 우리가 국내에서 기업들이 비즈니스하기에 최적화된 환경을 먼저 만들어 놓고 우리 내수시장을 살려놓고 그 다음에 밖으로 시선을 돌려도 되지 않느냐. 약간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규제를 완화하고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이고요. 근데 지금은 뭐 어떻게 뭐 이렇게 그 경제장관이라든지 아무튼 자문위원회라든지 이렇게 구성원들이 명확하게 지금 아직 그 인선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경제부처 장관이라든지 자문위원회의 구성원들의 그 인선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공약적인 면에서는 대통령이 당선이 되기 위해서 약간 임팩트 있게 강한 발언을 많이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당선이 됐고 그리고 뭐 그렇게 강한 임팩트만을 추구하면 그러니까 미국 경제도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발언보다는 훨씬 약한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말하는 근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트럼프가 공약을 내세울 때 일단은 연 4%의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과 2만 5천만 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는 공약을 세웠었는데요. 이 두 가지가 실현 가능성이 약하기 때문에 제가 그 트럼프의 공약의 그런 임팩트 있는 발언보다는 훨씬 더 영향이 작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1990년대 말 이후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4%에 미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국가의 경제 성장률은 어느 정도 이제
급격하게 이게 팽창하는 그런 순간이 있는데,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어느 순간 이제 경제 성장이 많이 되다 보면 그렇게 많은 폭으로 경제 성장이 되지 않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뭐 제일 내수 시장도 크고 경제 성장이 많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4% 이상까지는 경제 성장률을 못 이룰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앞두고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기가 아마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트럼프가 공약한 그 새로운 일자리 2,500만 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부분에서도 약간 근거가 되는 것이, 그러니까 트럼프의 공약이 약해질 것이라고 근거가 되는 것이 2015년에 미국에서 이제 금리를 인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금리를 인상했을 당시에 여러 가지 뭐 경제 지표들이 많이 금리를 인상해도 된다는 쪽으로 이제 경제 지표가 많이 보였는데, 그 중에서 결정적으로 하나가 완전 고용에 가까운 고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고용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은 실업률이 굉장히 낮다는 것이고, 이미 일자리 창출은 될 대로 됐다. 그렇기 때문에 2,500만 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약간 그것이 좀 희박한 가능성이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트럼프의 그 보호무역에 대한 그런 크기나 영향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의 발언보다는 좀 작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는 보호무역을 지향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보호무역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아예 보호무역을 하지 않겠다, 뭐 이런 말씀이 아니라, 만약에 보호무역을 하더라도 그쪽 정책을 약간 뭐 완화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 전통적인 공화당의 그런 그 국내 규제를 완화하는 것과 이렇게 믹스돼서 조화를 이루어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미국이 이제 아직 정확한 방향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혹시 뭐 보호무역적으로 방향을 굳힌다면 우리나라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은 미국이 보호무역을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그동안에 많이 지향해 왔었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 자국의 경계가 둔화되거나 또는 새로운 정권이 이제 그 집권을 할 때 그 초기에 보호무역 강화에 대해서 많은 이제 발언을 했었고 실제로 보호무역을 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면 그 경기가 둔화됐을 때 미국은 덤핑 조치를 해서 그러니까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집권 초기에는 1997년이라든지 2001년 아니면 2013년에 새로운 지도부의 집권 초기에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된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지금 뭐 트럼프가 새로운 정권의 집권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중국이 그동안에 굉장히 경제 성장을 많이 했고, 그리고 지금은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경제 순위가 지금 2위가 됐고요. 그리고 전 세계 경제에서 13%나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중국이. 그런데 중국이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이제 구조 개혁이라든지 그런 거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그런 모습이 본인들한테, 그러니까 자국의 미국에는 약간 마이너스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판단이 됐고, 실제로도 그 대중국과의 무역에 있어서 그 중국의 적자를 너무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그런데 그 미국 총 적자량 중에 50% 이상이 중국 무역으로 보는 적자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많이 견제하기 위해서 또 지금 보호무역 정책을 쓰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건 이제 1985년에 플라자 합의라는 합의가 있었어요. 근데 뭐 여러분들 많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본이 지금 뭐 잃어버린 30년이다 20년이다 해가지고 굉장히 경기 침체가 오래 갔잖아요. 근데 그거의 시발점이 됐던 게 1985년에 프라자 합의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일본은 미국을 상대로 해서 굉장히 많은 무역 흑자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계속 적자를 보는 것을 가만히 둘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 환율 조정 같은 거를 신청을 해가지고 환율을 조정함으로써 본인들의 적자를 해소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일본한테는 경기 침체 20년, 30년을 선물해준 셈이 됐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겟이 중국이 다시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식으로 보호무역을 하는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총체적으로 우리나라에는 그러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말씀을 드려본다면 우리나라에는 그러니까 미국의 그 보호무역이라든지 아니면 보호무역에 대응되는 다른 여러 가지 정책이 있지만 미국의 신정부는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요. 그리고 인프라 투자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수요를 확대해서 그 제조업 육성 효과를 유도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우리나라가 미국을 상대로 가전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2차 전지 아니면 뭐 자동차 같은 것들을 많이 수출을 하고 있는데 그쪽 부분에서 약간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가전, 뭐 태양광 쪽 2차 산업의 여파가 올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보호무역에 대한 내용은 이미 중국이나 영국과 같은 나라가 한 발 앞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영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 보호무역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또 구분을 지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영국 같은 경우와 그러니까 중국과 영국의 경우는 좀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과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선진국이고 그리고 뭐 더 이상이라기보다는 발전 그런 속도라든지 이런 게 느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막 발전을 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영국과 미국이 하는 보호무역과는 약간 좀 차원이 다르지 않나. 물론 이제 보호무역의 범위를 굉장히 크게 잡는다면 중국이 지금 구조개혁을 하고 중국 내의 그런 내수를 좀 더 이렇게 탄탄히 하려고 하는 것도 보호무역의 일환으로 볼 수는 있기 때문에 미국보다는 중국과 영국이 먼저 보호무역을 지향하고 있는 방향으로 지금 정책을 펼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도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지난 몇 년 동안, 그러니까 지난 수십 년 동안 굉장히 큰 경제 성장률을 이뤘을 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계에서 2위가 됐고 그리고 세계 경제의 13%를 차지할 정도로 경제 규모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단시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필연적인 부작용이 중국에서 어떤 것이 일어났냐면 경기가 계속 과열이 되다 보면 기업에서는 설비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도를 지나쳐서 과잉 투자가 됐고 그리고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굉장히 그 중국 내 기업들의 부채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다는 부분이 지금 부작용으로 지금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IMF 보고서에 따르면 그 신흥국 기업의 부채가 2004년에 비교했을 때 뭐 약 10년 정도가 흐른 2014년에 4배 정도가 증가했다고 해요. 그런데 신흥국의 기업 부채가 4배 증가한 중에서 중국 기업의 부채가 70%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기업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기 때문에 그냥 뭐 손을 놓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이제 중국 내에 구조 개혁을 단행하면서 그러니까 본인들의 불이익을 감당을 하면서 구조 개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본인들의 이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재정 적자 확대 방침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범위에서는 중국도 보호무역을 미국보다 한 발 앞서서 시행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겠지만 그 브렉시트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이 EU에서 탈퇴를 했죠. 그런데 그 이유가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고 그 이후로 유로존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굉장히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영국은 그것을 다 감당하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영국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는 우리가 EU에 가입함으로써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를 뺀 그러니까 EU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경기가 점점 침체되면서 우리가 영국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지원해줘야 되는 지원금의 액수만 점점 늘어나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계속 EU에 남을 것인가? 아니면 EU에서 탈퇴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도 이제 시발점이 됐고 그리고 그 난민 사태가 또 다른 측면에서는 굉장히 이제 강력하게 브렉시트를 조장하는 그런 상황이 됐었었는데요. 실제로 이후의 재정적인 위기에 따라서 혜택보다는 분담금이 훨씬 많아짐으로써 그 마이너스 되는 요인이 증가했다고 봤고 그리고 그 난민이라든지 아니면 이민자들이 증가하면서 영국 입장에서는 순이민자가 33만 명이 됐대요. 그러니까 33만 명이 됐다는 것은
영국은 뭐 그러니까 그 유럽이 서유럽 국가들은 굉장히 이제 복지가 잘 돼 있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민자들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민자는 이제 우리나라 국민으로서의 그런 자격이라든지 어떤 복지라든지 이런 걸 다 받아야 되는데 33만 명이 한꺼번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들어오기 전날까지 단 한 번도 세금을 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까지도 복지 지출을 계속 증가시켜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담을 많이 느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민자들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영국 입장에서는 그 원래 영국인이었던 사람들, 그 내국인들의 고용시장 경쟁이 심화됐다고 생각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맞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국인들의 그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는 미국과 굉장히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호 무역을 지향하는 이유는 굉장히 궁극적으로는 자국민들의 어떤 일자리 창출이 공통점이 돼서 지금 보호 무역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 보호무역으로 방향을 굳혔을 경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건 어찌됐든 예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직격탄이 되리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직격탄이 될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임박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임박했죠. 임박한 부분은 확실히 맞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이제 우리 당국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주변국 아니면 전 세계가 굉장히 예상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뭐 불안 초조해하면서 뭐 그럴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2015년에 금리가 한 번 인상이 되고 그 이후로는 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금리를 인상할 때도 그 의장의 발언에 따르면 2016년에도 뭐 1, 2회 정도 인상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지금은 심지어 2016년 12월이잖아요. 그러니까 2016년이 가기 전에 인상을 할 가능성이 분명히 많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누구나 다 예상을 할 수 있는 일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곧 인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어제 서울지역본부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스마트도시 기술교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협약 내용은 LH가 보유한 도시개발 노하우와 건기원의 각종 건설기술 실증 경험을 접목하여 신기술의 시범 적용과 활용 등을 위한 협력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건기원이 위치한 고양시에 LH가 추진하게 될 고양 장항지구 청년 스마트타운 계획에도 각종 스마트 건설 기술을 시범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상우 LH 사장은 건기원과의 협력으로 국민 생활이 풍요롭게 향상된 스마트 도시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12월 7일 RTN 리얼타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